이 주제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달리 가지고 왔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인데요. 기자님, 달리 어떻게 봐야 되죠?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저는 달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달리 그림에 막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끌리는 작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재미있기로는 또 이 달리만큼 재미있는 작가가 드물죠. 맞아요. 사생활에서나 작품에서나. 뭐 추파춥스 하면 달리가 만든 거라서. 추파춥스를 저렇게 그린 사람이 바로 달리고 네. 친구가 부탁을 해서 그냥 식당에서 그냥 식당 휴지에다가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썼다고 합니다. 네. 그게 지금 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디자인이 됐는데요. 살바도르 달리. 살바도르 하면 구세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름이 특이하다 했는데 이게 본명이거든요. 네. 살바도르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있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 형한테 이름을 살바도르라고 붙여줬는데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달리가 태어났을 때 형의 이름을 그대로 부모님이 네. 붙였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래 붙인 이유가 너는 죽은 형을 대신해서 환생했다. 어머. 이런 느낌으로 붙여줬대요. 그래서 달리는 평생 그 일화와 자기 이름에 부담을 느끼면서 살았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달리의 상징이 코수염이잖아요. 예. 젊으실 때 보면 코수염이 없어요. 근데 나이 어느 정도 지나서부터 코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 코수염은 같은 스페인의 대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모방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은 살바도르 달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굉장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낸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공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식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작가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창발적인 특성 때문인지 요즘 뭐 카탈루냐 정부와 협업을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오고 또 어떤 시각적인 영상예술이 결합돼서 다양한 형식으로 달리의 작품이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네. 석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달리 하면 초현실주의 하면 달리잖아요. 근데 초현실주의가 뭔가 또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평면에다가 그려놨던 달리의 생각과 그런 컨텐츠들을 좀 더 새롭게 이 디지털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나서 미디엄을 만나서 다채롭게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주제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초현실이니까 뭐가 돼도 익스큐즈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장 대표적인 그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은 저 기억의 지속 저 작품이죠. 아, 저 너무나 시계. 유명한 이상한 현장, 네. 현실적이지 않은 뭐 저런 공간에서 막 시계가 허물허물 녹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계 옆에 보시면은 그 개미들로 보이는 저런 곤충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저 중간에 시계 밑에는 알 수 없는 생물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체 위에 저 시계가 놓여져 있고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개념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표현한 게 초현실주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일반적인 제가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시계도 아는 오브제고 저기 멀리 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초현실이더라도 아주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장 보드리아가 얘기했던 복제물이 이제 현실을 대체해가면서 현실에 접속하면서 그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현실. 그것도 초현실이거든요. 그것도 복제물이 만들어낸 완벽한 초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디즈니랜드. 그렇죠. 그래서 그 복제물이 만들어낸 가장 초현실적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만든 완벽한 유토피아적인 세상이죠.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탄생된 일화를 보면은
그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이제 그 습작하고 그림을 그릴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방에 쥐가 많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그 쥐가 그 생쥐였답니다. 그나마 귀여운 네, 생쥐. 큰 저희 쥐는 뉴욕에서 막- 같이 살았거든요. 네, 큰 쥐는 이제 무섭죠. 근데 생쥐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지 않고 항상 맨날 자기를 반겨주니까 그걸 귀엽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티브로 그림을 그려서 탄생했다는 캐릭터와의 그런 일화가 배경이 있습니다. 있었구나. 예. 예. 게다가 이제는 미키마우스를 비롯해서 다른 캐릭터들의 세계관을 계속 구축해 나가길 그렇죠. 대중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달리는 제 인상에는 뭐 미디어 몰입형 아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신기술이 결합된 방식으로 많이 전시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기가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활용하기가 좋은. 컬러도 화려한 편이고. 컬러도 화려하고 형태도 기존에 있던 형태에서 계속 디스토션 되잖아요. 변형되고 이렇게 되게 왜곡되고. 왜곡되고 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뭐 동영상이던 뭐 AR이던 VR이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감을 다 채워주는 그런 새로운 거기에서 아트로 네. 거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달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창출을 했죠. 그러나 달리에게 전혀 새롭지 않은 고전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달리의 아내 갈라입니다. 이 달리에게 그런 기이한 행동도 많이 하고 기이한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달리에게 여인의 사랑은 오직 한 여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인데요. 이 또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이 초현실주의 운동을 같이 했던 프랑스의 폴 엘리와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갈라는 그 시인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파티에서 만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뿅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 갈라 아니에요? 역시 달리에게 반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갈라가 달리에 비해서 10살 연상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서로 이렇게 도피 여행도 다닐 정도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했지만 결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난 지 약 6, 7년 후에 그 폴 엘리아르가 갈라랑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자마자 둘이 결혼을 해서 평생 해로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의 그림을 다양하게 많이 그렸어요. 네. 그 지금 보이는 그림들이 다 아내 갈라를 그린 그림이에요. 갈라 역시 그 달리가 그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뭐 초현실적인 시도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아내의 네네. 뒷모습을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 완전히 이거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네. 갈라의 뒷모습과 연결된 저 네, 널리의 상은 형태는 무슨 기계도 아니고 조형물도 아니고 하여튼 저렇게 네. 눈이 여러 번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린 거죠. 특히나 달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렇죠. 좀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 달리의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력이 좀 무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뭐 오브젝트는 공중에 떠 있고 그리고 어디는 중력이 또 너무 과도하게 표현이 돼서 시계를 막 허물어뜨리고 해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현실의 그런 물리적 법칙을 아주 무시하면서 자기가 자유자재로 그런 것들을 중력의 포인트들을 다른 데다 이제 위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니까 일단 그쵸. 관심 있게 예, 보게 예, 되고 흥미롭고 예. 이건 왜 이렇게 그려졌고 만들어졌을까라는 거를 계속 질문하게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공간이라고 하는 뭐 방이 됐건 아니면 뭐 퍼블릭 공간이 됐건 이런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 방 같은 걸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사막으로 연결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지금 현재 메타버스 시대에 너무너무 아주 잘 핏하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시대에 사람들이 그 디지털 공간이라고 해서 현실하고 똑같이 복제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공간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런 그 천재들이 시도한
그런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달리 그림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달리 하면은 이제 현대미술로 갈수록 자본과 정말 더 많은 연결이 되다 보니 슈퍼주스만 하더라도 금방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아주 많이 결합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달리와 어떤 자본적인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자체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서 활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쉽게 말해서 뭐 굿즈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냥 관련해서 활용하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많이 돼서 그렇게 뭐 노출이 되고 소비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 않나 하는. 일단 다작을 해야겠네요. 다작인데 하나여도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냐 아니면은 많은데도 쓸 게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달리는 그 내용이라든지 시각적인 그 구현해낸 그런 오브제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정말 상상력의 대가인데요. 네, 그런 거. 이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나오나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게 이 예술뿐만 아니라 누가 더 상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국가, 개인부터 시작해서 국가까지 승패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그 노벨상 수상자가 노벨 평화상에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이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빈곤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수학 경시대회 하면은 중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가 항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순간에 항상 지거든요. 예. 그 이상 더 가지 못하는 그런 교육적인 이유가 다른 부분보다는 상상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환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에 제가 이제 입시 미술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스킬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항상 그 입시 미술 정해진 시간에 완성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뭐 정물을 그린다던가 뭐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너무 스킬이 좋고 완성도가 좋은데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자유롭게 그려와라 너의 상상력을 표현해라 아니면은 뭐 abstract을 그려 이러면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서부터 조금 달리 훈련돼서 그러지 않나. 상상력을 함양하는 방법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요. 의자를 하나 딱 놓고는 네가 앉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예상을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글짓기를 해봐라라든가 그림을 그리라든가 그런 게 이제 상상력의 표현이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하고 책을 같이 읽을 때도 보면은요 그 이제 동화책이 있잖아요. 동화책을 같이 읽을 때보다도 제가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지어내서 그냥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더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책을 갖고 오지 않고 아빠 이야기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어떤 단순한 스토리일지 몰라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는 더 큰 상상력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도, 그런 것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상상력이 누구 상상하잖아요, 다. 근데 상상력을 또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의 그것도 문제인데 너무 스킬이 없으면 또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비율을 어떻게 잘 조율해야 될지도 그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상상력을 이제 그 상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실체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모호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구에서는 그걸 굉장히 그게 아주 학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건축가 공부를 하는데 처음 이제 그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 이제 작업이 중력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저는 도서관 가서 물리학부터
미술, 무슨 중력에 관한 책은 다 한 30권을 가지고 밤을 수없이 했던 고민이 있었는데 답은 제대로 못 잡고 계속 끄적끄적 스커치 하다가 근데 그 고민했던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달리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뭐 초현실, 현실, 뭐 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아요? 재밌는 건 그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의 이름도 달리예요. 네, 달리라고도 있고 미드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이름도 이렇게 달리로 지었다는 거는 진짜 달리 자체의 그 능력을 현 시대에 달리가 창조한 초현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이밍까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달리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만 이제 보는 건데 이게 메타버스 시대에 이게 만들어졌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험자로 이제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 달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과 경험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달리가 역할이 참 많네요. 그래서 몰입형 미디어 아트의 제일 주된 단골이 원하는 넓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그런 초현실주의가 그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그런 상품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저는 AI가 그려주는 그 그림, 그 프로그램 이름이 달리라는 걸 네.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그 달리가 만들어낸 저런 초현실을 굉장히 인정한다 그래야 될까요? 혹은 현대 사회에 더 적용을 시키고자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다 내포된 것 같네요. 네. 그죠? 네, 달리에서 시작해서 AI 이야기까지 이것이 뭐 메타버스 아닌가 싶은데요. 경계를 넘나드는 중에 두려움을 걷어내고 인간 중심으로 달리에게 다시 답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